국민의힘 대표에 취임한 뒤 치른 두 번의 선거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공천개혁을 앞세우면서 띄운 혁신위원회 또 한 번 새로운 발언을 일으킬지 갈등의 뇌관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 가는 곳엔 뉴스가 따라다닙니다. 유독 그런 경향이 짙은데 이번에는 혁신위원회입니다. 생각보다 좀 이상한 게 제가 그냥 되게 통상적인 발언을 제가 하거든요. 예. 자, 선거에 이겼지만 우리가 더 혁신해야 된다. 그 문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저를 공격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준석이 사당화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한다. 예, 예. 이런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혁신위를 통해서 제가 사당화할 거면요. 제가 오히려 바보가 아니라 공관위를 사당화하죠.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걸로 공천을 쥐고 흔들지 혁신위로 당을 장악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형용모순 속에서 저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혁신위는 이준석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최재형이라는 분을 알게 된 지가 뭐 저도 대선 경선 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산 분인데 그랬죠. 저 같은 사람 말을 들으실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최재형 원장에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니까 혁신이 공격이 힘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기본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정치권에서 그 중요한 공천의 룰을 바꿔보겠다.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막바지에 가가지고 룰들이 막 바뀌고 이럽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선거를 뛰려고 그러면은 옛날같이 저희가 여당으로서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하던 시절같이 해서 누구든지 한 달 전에 꽂아 넣으면은 당연히 당선되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 상당 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있는 그런 종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 저희가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도에 조그만 변화가 있으려고 해도 워낙 결과가 인생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통 지금 중학생인 학생들이 3, 4년 뒤 입시를 할 때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를 3, 4년 전에 공지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공천제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막판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컷오프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럼 그게 뭐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야 정치인이 갈리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제일 좀 속 시원한 거니까 그걸 지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만약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 세대가 있다면은 상당 부분 생업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니 공천 룰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내 회사를 버리고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공천 룰을 구축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공천 룰이 적용이 되려면 2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 총선에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때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임기가 당대표로서 끝난 상황인데 왜 그때 룰을 지금 정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룰을 바꾸게 되면 탈당하고 분당하고 뭐 이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룰을 바꾼다는 건 이전에 룰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룰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5대5 당원대 여론조사 비율을 강화해서 룰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열어놓고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2년이나 남았는데 왜 공천 룰을 지금 논의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에 그럼 반대되는 입장은 뭐냐면요. 그때 가서 논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안이라는 것이 그때 가서 시급하게 논의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애초에 성립 안 하는 논쟁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조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마 이제 이준석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논리를 만들어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최재형 원장이 이준석계다 이거는 굉장히 부질없는 논란이고요. 네. 그리고 공천을 왜 지금 정하냐는 것도 굉장히 부질없는 논란이고 최재형 원장과 저희 인연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번에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긴다는 것만으로 이분이 이준석계로 분류된다고 한다면요. 그 직전에 더 큰 권한을 가진 공천관리위원장을 부탁드렸던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개 중에 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가 성립을 안 해요, 애초에. 근데 이 무수한 모순을 가지고 지금 당내 논쟁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좀 참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출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당 공천을 혁신하겠다라는 이 순수성을 친윤계가 의심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원래 저에 대한 의심은 항상 굉장히 좀 재밌는 영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벌어지지 않은 일들. 대선 때도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딱 대선 경선 이제 스타트하니까 저한테 계속 들어온 공격이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후보 만들 것이다. 그렇죠. 예. 전 가만히 있어도 그런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봤더니만은 전혀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그럴 거야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당대표 된 다음부터 예를 들어 제가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면은 제가 대변인을 제 사람 꽂지 왜 토론 배틀을 합니까?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도 다 보시면 저희가 경선 위주의 공천을 했거든요. 제 사람 꽂으려면 왜 경선을 많이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당대표들이나 아니면 당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새로운 젊은 당대표에게 투영시켜가지고 진짜 선제적으로 하늘이 무너질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간의 그 중심에 있었던 또 뭐 우크라이나 부분도 있겠지만 또 민들레라는 모임을 두고서도 이 설전이 계속 오갔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왔는데 이 민들레 상황은 종료가 된 겁니까? 저는 그 민들레라는 모임에 대해서 그 전부터 들어왔었지만은 뭐 처음에 공부 모임이라는 얘기로 들려오고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정치권에서 노상 있는 일이기 예, 때문에 공부 모임 공부한다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또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데 그것과 넘어서 갑자기 홍보하는 과정에서 당정 대통령실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 뭐 민심을 전달하겠다,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건 모여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뭐 집단적 사고를 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개별 의원이 어떤 파악한 어떤 민심의 궤가 있으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개별 의원 간도 소통 잘하십니다.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요.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하기 위해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 의결할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걸 대통령께 말씀드리자 이것도 아니고 정확히 기능은 명확하지 않은데 당정대 연계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여당에는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라든지 고위당정협의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능을 똑같이 하겠다는 건 사조직이죠.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준석 대표가 방송 인터뷰, 언론 인터뷰 참 많이 하는데 모든 인터뷰마다 꼭 따라다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과의 관계, 또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 뭐 최고위원의 몫을 두고서 또 의견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서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원내로 들어왔고 국민의힘이라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또 당권을 두고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에 대해서 언론들은 참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번에 최고위원 관련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합당 과정에서 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과정을 보면요. 그때 의석수 3개인 열린민주당에게 최고위원 한 자리를 배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간의 통상적인 관리에 따라서는 최고위원 한 자리 정도를 국민의당에게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 측을 배려해서 2자리까지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럼 2자리 약속했다는 건 그때 안철수 대표께서도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한 2분 정도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관례보다는 훨씬 큰 어떤 그런 제안이지만 하겠다. 2자리 오케이. 2자리 추천해달라 그랬더니만은 2분 중에 한 분은 우선 정점식 의원님. 예. 정점식 의원님은 원래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취지라는 것이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와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제안한 거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럼 2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당원 당규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절차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당에서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당원 당규를 바꾸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예. 한 가지 문제고 그럼 국민의당 출신 인사로 추천된 김희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장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선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한 날선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는 빨아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했던가요? 뭐 그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재고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래, 두 자리 좋은데 왜 굳이 우리 당 사람을 넣었느냐? 그리고 하나는 왜 굳이 바로 언론에서 그분의 과거 반론을 추적해가지고 기사가 날 만하면 실제 기사 났습니다. 이분을 넣었느냐? 저희는 국민의당 출신 다른 분을 좀 추천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뭐 국민의당 출신들을 배척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께서 주변의 뜻을 같이 하시고 국민의당에서 같이 고락을 함께 하신 인사 중에서 조금은 더 상황에 맞는 추천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정도인데 이걸 뭐 안 받아들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정치적 부담은 안 대표한테 갈 겁니다 나중에. 예.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뭐 윤리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날짜가 연기가 됐고 본인은 그 연기된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답답함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자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윤리위 측에서 계속 이제 성명을 내가지고 당 대표에게 뭐 압력을 넣지 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무슨 압력을 넣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27일로 연기된 걸 알았냐고 하는데 기사가 먼저 났어요. 예, 모 신문사에서 24 물결 27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언론사는 어떻게 저보다 빨리 알았냐는 거죠. 윤리위가 윤리 운영 규칙에 보면은 절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6월 2일 날 한다는 것도 24일 날, 27일 날 얘기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합니다. 때로는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회의 날짜 확정된 바 없다는데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24일이라고 언론에 도배됐습니다. 그랬죠. 그건 누가 유출시킨 겁니까? 그전엔 2일이라고. 지방선거 다음 날 도대체 이걸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 또 누구며 그걸 유출시킨 사람 누굽니까? 언론인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어떤 정확한 정보 소스 없이는 보도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윤리위 내에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걸로 이름 오르내리면은 손해 보는 건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날짜가 2일이었다 기사나고 24일이었다 기사나고 27일이었다 기사나고 한 번씩 계속 이름 나오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윤리위가 부주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마음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인물이나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윤리위 구성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윤리위원장만 제가 이항희 교수를 선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항희 위원장이 선임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았고요. 거기 관련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는 자기 정치하겠다. 그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정치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아마 시장 이제 취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이제 뉴스를 피상적으로만 보실 겁니다. 근데 자기 정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제가 되돌려 주는 거죠. 제가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에서 전 자기 정치한다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라고 공격했어요. 제가 자기 정치하려면 우크라이나 안 가죠. 좀 더 폼나고 좀 더 가기 편한 곳을 가겠죠. 그런데 당연히 한번 보시면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서 간 것이 이제 다 드러난 것이고 100일하에 저는 공적인 목표를 지금까지 추구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선거 승리 그리고 당의 지지율 상승 어쨌든 정부의 어쨌든 서포트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개혁이나 이런 것으로 철학을 보여줄 시간도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한 뒤로 아마 당대표가 뭔가 이렇게 관심 받는 사람 없었을걸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할 때부터 실질적인 공약을 걸었습니다. 우리 공직 후보자들 시험 보게 하겠다. 대변인들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 뭐 그거 외에도 보면 당원수 늘리겠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넘어서는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남겨가겠다는 것이고 사실 선거 과정에서 많이 좀 정체됐던 것들이 있죠. 그런 개혁이라든 것이. 그런 걸 추진해야지 다음 선거 이길 수 있는 동력도 생기는 것이고 결국엔 정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대중에게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이끌어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그게 자기 정치입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이걸 전 리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팔로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걸 바란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능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장현 논란이었겠죠.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도 없는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4호선 지하철 점거에서 시위하는 양태는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옳지 않다라는 담론을 제시했을 뿐인데 결국 다른 사람들 자 진보 진영에서는 그걸 장애인 혐오라고 몰아붙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그런 담론 자체를 막아버리는 성역화하는 그런 것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관성대로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런 주제를 건드리느냐. 원래 보수 정당이나 아니면 여의도 언저리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장애인 관련 이슈, 뭐 여성 관련 이슈는 건드리면 안 된다. 손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이슈가 안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아까 말했던 전장현 이슈 같은 지금 이 아주 과격한 시위 방향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4호선 점거다 이제는 한강대로를 점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말고 이제 또 그럼 다음 사람 누가 나서느냐 안 나서요. 왜냐 이제 학습된 거예요. 진보는 혐오 프레임을 씌울 것이고 실제 혐오가 없는데도 보수는 여기서 보신주의를 가지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피해 보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4호선 출퇴근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한강대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 이제 횡단보도를 점거하세요. 출퇴근 시간대. 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고요. 이 방향에 성과를 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 그런 어떤 여론 수능적이고 어떤 언론이 지정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정치인들은 그대로 갈 겁니다. 한쪽은 혐오라는 말만 계속하고 한쪽은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결국 자기 정치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 팔로우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임기 1년 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이행을 하고 끝났다. 그 이후에 이준석의 정치 행보는 무엇입니까? 저는 상계동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뭐 대외적으로는 호남 공약 이런 것들, 서진 정책 이런 건 얘기하지만은 사실 서울에서 이번에도 노원구청장 졌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상계동이라는 곳이 보수 진영에 그렇게 좋은 정치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것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012년에 홍준표 동대문 을 의원을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권 지역에서 다선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왜냐하면 다들 양지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예. 다들 선거 때만 되면 강남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정치해 보려고 그러고 강남 서초 송파 안 되면은 막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수도권에 정치하다가도 대구로 가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보수는 결국 갈수록 축소되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거든요. 결국 저는 계속 도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